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인물인 볼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볼사의 풀네임은 볼사 앙투아네트 메이슨입니다. 로체스터의 아내이자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흑인, 즉 크리올입니다. 엄청난 부자이면서 아마도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들 중 최고의 미인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소설에서는 여성의 외모가 뛰어날수록 정신적 결함 역시 큰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로체스터는 볼사가 미쳤기 때문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볼사가 미쳐서 감금당한 걸까요? 감금당해서 미친 걸까요? 어쩌면 정말 그녀가 미치기는 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버사가 미쳤다는 것은 로체스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버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제인이 막 손필드에 와서 페어팩스 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저택을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3층 어디선가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페어팩스 부인은 하녀인 그레이스라고 얼버무립니다. 버사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제인의 손필드 서는 장면입니다. 제인은 손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볼사의 웃음이 끼어들어 그녀의 선언을 방해합니다. 단순히 미쳤다고 보기엔 그녀가 웃는 타이밍이 항상 절묘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인의 선언에 대한 볼사의 대답이라면 그녀는 왜 제인의 선언을 듣고 그렇게 웃었을까요? 혹시 그것이 그녀가 지금 갇혀있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쳤다고 하기에는 볼사의 행동에는 뚜렷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는 오직 로체스터와 리처드만 공격합니다. 볼사가 로체스터의 침실에 불을 질렀던 장면을 살펴보죠. 그녀가 로체스터의 방까지 가려면 그레이스와 제인의 방을 거쳐야 합니다. 정말 그녀가 미쳤다면 세 사람 중 아무나 무작위로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로체스터만 공격하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버사는 자신을 찾아온 리처드도 공격합니다. 리처드 메이슨은 그녀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공격했을까요? 역시나 그녀는 미친 걸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리처드의 동의가 없었다면 로체스터가 볼사를 10년 동안 손필드에 감금해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리처드의 언급을 보면 그는 볼사를 구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변함없이 갇혀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볼사가 리처드를 공격한 것이 설명됩니다. 로체스터와 제인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 볼사는 한밤중에 호련히 제인의 방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무장 상태의 제인을 충분히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쓸 베일만 찍고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부도덕한 결혼에 대해 제인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인이 손필드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던 볼사가 제인이 떠나자 그제서야 그녀의 방에 불을 지릅니다. 그 결과 손필드는 불타 사라지고 로체스터는 장애인이 됩니다. 아무도 그녀는 제인이 손필드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볼사에 대한 로체스터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로체스터는 병약한 형보다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대신 아버지는 로체스터를 엄청난 부자이지만 미치광이의 딸인 볼사와 결혼하도록 주선해줍니다. 그런데 볼사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로체스터의 아버지와 형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볼사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체스터는 처음에는 그녀를 자메이카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시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녀를 좀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바다 건너 손필드로 데려옵니다. 로체스터는 미친 아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지옥으로 변했고 그 때문에 10년 동안 유럽을 떠돌며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로체스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금한 자신이 피해자이고 감금당한 볼사가 가해자라고요. 로체스터는 볼사를 자메이카에서 손필드로 옮긴 것이 남편으로서 그녀를 더 잘 돌봐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가 볼사를 옮긴 후에 조금이라도 돌봐주었나요?
그리고 자신이 유럽으로 건너간 이유는 식민지 출신의 미친 아내와는 다른 진정한 배우자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유럽에서 만난 여성들은 모두 유부녀입니다. 그는 정말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유부녀들 사이에서 진정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두어야만 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록 쾌락을 추구하긴 했지만은 방탕한 삶은 아니었다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그 여성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이 준 상처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여성들이 로체스터의 인생을 망쳤을까요? 어쩌면 그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요? 여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로체스터는 방탕하고 야심이 큰 인물입니다. 그는 진작부터 유럽의 사교계에 진출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물려주자 무일푼이 된 로체스터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사와 결혼합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아버지와 형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로체스터는 벌사의 재산과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손에 쥐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다시 유럽의 사교계로 진출할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민지 출신 아내인 벌사입니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로체스터는 자신의 아내가 술주정뱅이의 방탕한 여자이고 정신병까지 있다고 주장하고는 자메이카의 정신병원에 감금해버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나중에는 손필드까지 데려와 감금합니다. 이렇게 그는 벌사를 10년 동안 골방에 감금해둔 채 혼자 유럽으로 건너가 운명에 버림받은 비운의 남성으로 자신을 포장하고는 마음껏 유부녀들과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로체스터의 주장에 비해서는 훨씬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벌사의 반론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벌사의 주장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 리스의 소설 광막한 살가소 바다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벌사가 로체스터에게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다라고 이야기했었다면 마초인 로체스터는 당연히 벌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벌사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인의 손필드 선을 듣고 비웃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정일 뿐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에 부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추정 아닙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소설에 담긴 제국주의적 성향과 다양한 편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